경제 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수요일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입니다. 대통령이 세제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조세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져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얘기하다가 또 민주당 대표는 답안지 바꿔치기 수준이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파행을 지켜보면서 일각에서는 복지를 축소하든지 증세를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는 만큼 내야 하는 것은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재원을 마련해서 복지를 할대할 거냐 확대할 거냐 여기에 있는데 경제성장을 통해서 세수를 늘리겠다는 게 정부 쪽의 여전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성장이 이루어지면 세수가 자연히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이 그만큼 많이 거치니까요.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겁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증세는 없을까요? 이 약속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진실로 또 정의를 말하는 사람보다 말재주가 교묘하고 표정을 보기 좋게 꾸미는 사람들이 숨쉬는 공간이 되어버린다면 우리 사회 참 어렵지 않을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정치인들 경제 문제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여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라는 것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도 우리가 부담해야 될 거를 피하면서 받겠다고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3부 경제 핫이슈 시간에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경제 핫이슈 시간에는 요새 전세로 몰리면서 빈 월세들이 또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월세가 좀 내렸을까요? 월세 시장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1부 증시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IBK 투자증권의 소동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외국인들이 무려 3,500억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네, 어제도 1,500억 원 정도 매수한 이후에 오늘도 한 3,600억 정도 매수를 했으니까 네. 외국인들의 시각이 좀 변한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결과물로 인해서 종합주가지수는 10.88포인트 올라서 1923포인트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네. 급락 직전 수준까지 일단은 되돌려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1923, 24까지 거의 근접을 했는데 방금 지적은 해주셨습니다만 어제도 우리 곽선준 팀장하고 이야기, 이성철 부장하고 이야기 모든 분들의 지금 평가가 미국과 유럽 쪽의 경기 흐름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연상이 되면서 중국이나 일본 쪽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편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정 부분 동의할 부분도 있고, 또 일정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막 나온 결과물로 보면은 독일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0.7% 나왔다고 돼 있습니다. 예상치가 0.6이었으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GDP, 유로존 전반적으로 2분기 경제성장률의 눈높이 0.2는 무난히 맞출 거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런 기대치들을 시장이 반영했다고 하는데, 네.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역성장을 하다가 이제 겨우 플러스 성장을 하는 거니까, 기업으로 보면은 계속 8분기 연속 적자를 내다가 이번에 겨우 적자를 면한 수준인데 네. 이것을 얼마만큼 모멘텀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좀 달려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주가는 일정 수준 이런 전환에 대한 모멘텀은 반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지켜봐야지 따라붙을 시점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입장이 궁금해요.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기 회복을 위한 나름대로의 각 국가별로 노력을 놓고 독일 정부가 더 이상 할 역할이 있다 없다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선거라는 이벤트를 놓고 어떻게 대응할 것에 대해서 전망하기 쉽지는 않지만, 네. 기본적으로, 다시 지금 유럽의 문제 국가들은 재정 적자 규모가 다시 확대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태리 같은 경우도 재정 적자 규모가 다시 역사적 고점치에 이르렀고요. 이렇게 네. 본다고 하면은 독일 입장에서는 선거라는 걸 앞두고는 조금 좀 강압적인 자세를 취할 개연성이 다시 확대된 것이 아닌가. 지표가 살아나긴 했지만 이것들은 결국은 조만간 다시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선거란 변수를 함께 고민하면 그동안에 취해왔던 이 완화 정책 오히려 이것이 조금은 좀 후퇴할 개연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 사이에 그 경기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가 있다라고 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리비아에서 석유의 공급에 차질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가가 지금 살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유가가 참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수요는 분명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 또 미국도 유가 수입을 줄이고 있고 유가에 대한 수요도 줄고 있는데 오른다는 거, 뭐 일정 부분은 뭐 공급 쪽에서의 조절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뭐 들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쪽에서는 이 유럽이 조금 회복되니까 이러면 석유화학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일정 수준의 투기 자금이 함께 붙어서 유가가 지금 105달러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 번째로 원유를 많이 수입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행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유가는 사실은 좀 비싼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유가에 너무 많이 매달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미국 경제도 그렇고 독일 경제도 그렇고 말씀해 주신 대로 어느 정도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경제가 수출 경제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중국 경제가 살아나야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어떤 또 주식시장에 많은 참여자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요새 하루 거래량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 뭐 주 단위로 보게 되면은 거래소는 이 한 3조 5천억에서 4조 사이니까 네. 뭐 너무나 낮은 수준이죠. 평소에 우리가 경기가 좋을 때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작년 초만 해도 한 7조, 8조 정도는 뭐 네. 무난하게 이뤘던 거래 대금이니까 절반 네. 정도는 뭐 줄어들었다라고 표현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시장의 주도주도 없고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주지도 아니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투자들의 이 대응이 아주 소극적으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뭐 악순환의 연속이다 뭐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시장이 방향성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이야기를 간단히 좀 하고 싶은데, 이 뭐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서 신용대출, 모든 지금 중산층들이 지금 금리 대출을 안 받으신 분들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금리 문제가 가처분 소득, 가계 소득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지금쯤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희는 올해는 금리는 저점은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올라가는 기울기의 문제이지 금리가 전반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올라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대응은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어제만 해도 별다른 이슈 없이 좀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기조다라고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뭐 과한 부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금리 상승에 대한 이런 어떤 위험 관리, 뭐 자산 관리 이런 것들은 함께 좀 병행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을 다 종합해서 간단히 요약하면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려 그러면 지금 3조에서 4조밖에 되지 않는 유동성이 거의 없는 이 시장에서 금리 부담을 안고까지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적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돈 빌려 사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철칙을 또 지켜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주식을 사셨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빠졌을 때 주식을 사는 것은 뭐 분명히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라는 거는 심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금리가 낮다는 이유로 자금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하시게 되면 훗날 이 금리가 올랐을 때에 대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실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수익률 확보에는 분명히 어려움을 겪으실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이승철 부장과 함께 경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호석 부총리가 이 세법 개정안 수정한다 하더라도 이 가계부 공약, 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축소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이제 이 중산층 문제, 중산층에 대한 어떤 이 세부담 증가 문제, 또 공약과 증세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이제 한바탕 파동을 겪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어제 대통령이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그래서 결국 중산층 세부담을 좀 줄이는 쪽으로 네. 세부담이 늘지 않게 가는 쪽으로 어제 이제 수정안을 발표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결국 그겁니다. 이 공약과 증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 또 이 증세를 안 할 경우에는 공약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떤 형태로든 다시 좀 원점에서 좀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네. 뭐 학계 뭐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현 부총리는 박 대통령의 공약이나 복지 정책 축소는 없다. 이렇게 지금 거의 잘라 말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난번 국정과제의 큰 틀을 얘기하고 있고 국정과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중점을 봐서 해야지 뭐 현 단계에서 뭐 공약을 수정한다거나 증세는 뭐 증세를 고려한다거나 이런 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전체적인 논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135조에 달하는 이제 그 공약을 내걸었고, 네. 이거를 증세 없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없이 기존의 지하 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세입을 늘리고 또 어떤 비과세 감면 이런 걸 축소해가지고 또 세수를 늘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전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증세, 세율 인상이라든가 세목 신설 없이 기왕의 틀 속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복지를 위해서 증세는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현 부총리는 두 가지 다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네. 글쎄요, 난 모르겠습니다. 뭐 내년에 경기가 좋아져서 예. 뭐 세금이 잘 거치면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내년 지금 상태라면 내년 또 세법 개정 때 또 한 차례 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웃었던 이유가 우리 이성철 부장이 네.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실 때 예. 상당히 좀 뉘앙스가 좀 다르게 들려서요. 근데 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 모르겠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해서 좀 그런데 예. 뭐 할 수도 있겠죠. 정부가 어떻게 묘안이 있으면은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증세 없이 과연 복지라는 게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이러한 논란과 포동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성장만 제대로 된다면야 네. 세수가 많이 거칠 수도 있으니까 그죠? 네.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확대하고 정말 이제 우리들은 행복한 일만 남은 거죠, 뭐. 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현호석 부총리가 뭐 부총리는 아무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성장론자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건희 회장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네요. 어떤 겁니까? 예, 최근에 이제 시중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예. 소문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에 대해서 이제 삼성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나왔는데요. 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요즘 이제 증권시장 주변에서 우리가 이제 이 시쳇말로 좀 속어로 찌라시라고 그러죠. 예, 예. 증권사 정보지 그렇죠. 뭐 이런 데서 예. 이건희 회장 건강 악화설 이런 게 지금 나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네.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이렇습니다. 원래 16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네. 내일 모레 이건희 회장 주재로 그 삼성의 주요 경영진이 참석하는 신경영 20주년 만찬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93년도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 뭐 마누라 자식을 빼곤 다 바꿔라라고 얘기하는 신경영을 선포를 했고 네. 올해가 이제 그 20주년을 맞는 해인데 그래서 그 20주년을 맞아서 이제 삼성이 이 주요 경영진 이건희 회장 주재로 경영진들 참석하는 대형 만찬을 신라 호텔에서 가질 예정이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전력난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고 이런 사정에 글쎄 뭐 파티를 삼성이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겠느냐 이제 세간의 시선이 따갑다 보니까 역시 애국기업입니다. 일단 23일로 이걸 연기를 했습니다. 삼성이 다음 금요일로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건강에 전력난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소문이 돌았던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삼성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아닌지는 다음 주 금요일날 보시면 알 거다라고 뭐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삼성이 이 사장단 회의에서 어떤 사장께서 해외여행은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전부 국내 휴가로 다 바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예. 작년이었던가요? 재작년이었던가요? 그때도 삼성 국내 그러니까 임직원들한테 가급적 국내에 휴가를 보내라.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일부에서는
왜 직원들 휴가하는 것까지 뭐라고 그러느냐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당시에 이제 얘기는 내수도 촉진하고 예. 할 겸 그래서 삼성이 워낙 보는 눈들이 많으니까 예. 이런 참 예민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이 국제 곡물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요새 어떻습니까? 날씨들이 더운데 말입니다. 다행히도 예. 곡물 가격이 지금 올해는 작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곡물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예. 영국 런던에 본부가 있는 국제 곡물 이사회가 올해 아르헨티나, 호주, 유럽, 러시아, 미국 이런 주요 농산물 생산국들의 곡물 재고가 40% 이상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네. 미국 농무부도 전 세계 옥수수, 쌀, 대두, 밀 생산량이 이전 기록을 깰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결국 최근 한 4, 5년 만에 가장 좋은 작황을 거둘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이 80년 만에 가장 큰 가뭄으로 주요 농산물 생산량이 아주 급감을 했죠. 대대적인 흉작이 오는 바람에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을 했고 예. 그래서 이른바 이 농산물에 의한 인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이다 이런 말까지 돌았는데요. 그렇죠.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사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입하는 밀 가격이 오르니까 밀가루값 오르고 빵값 오르고 여러 가지 제품 가격이 다 올라갔는데 다행히 올해는 작황이 좋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그래도 국제 곡물 가격이 그래도 큰 틀에서는 하락세로 접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라면 값이나 빵값도 좀 내려갈까요? 내리진 않겠죠. 올라간 건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우리 금융 민영화 시작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제 사실상 스타트가 됐습니다. 우리 금융이 모레 16일 날 우리 투자증권, 또 우리 아비바생명, 우리 자산운용 이렇게 한 6개 계열사를 묶어서 패키지로 매각하는 그 공고를 낼 겁니다. 지금 네. 우리 금융 민영화가 10년 가까이 지금 공전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판다. 라고 정부가 얘기를 한 상태에서 우리금융 전체를 통째로 파는 게 아니라 네. 지방은행은 따로 팔고 가장 큰 우리 은행은 또 따로 팔고 나머지 이 증권, 생명 또 기타 제2금융권 계열사는 묶어서 패키지로 판다고 하는데 네. 다만 이 나머지 패키지도 한꺼번에 팔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도 우리 투자증권하고 우리 아비바생명을 묶어서 요 두 가지만 먼저 팔 가능성이 있는데 네. 지금 이거는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증권사, 우리 투자증권이 증권업계에서는 굉장히 빅5에 들어가는 큰 매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잡으면은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있고 단번에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금융 지주사들 중에 증권 부분이 특히 취약한 곳들 그중에서도 KB금융 네. 또 농협금융지주 이 두 군데가 우리 증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 두 증권사하고 보험사는 아마 팔릴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진짜 이 오랜 수건이었던 우리 금융 민영화는 잘 스타트를 끊는 건데 다만 가장 큰 관심은 과연 우리 은행을 누가 사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론과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비관론이 지금 교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아무쪼록 투명하게 해결이 되어서 나중에 또 잡음이 나오는 일이 없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부장이었습니다.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제 프로밀라이프. 생생경제 1부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는 전세시장에 가려진 월세시장 동향하고 또 월세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기업 사장님들, 골목상권 사장님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셨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성품 및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는 무료 법률, 세무상담도 받으셨고요. 법으로 보호받아 안심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마운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2013 가요계 최대 이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음악으로 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이루며
함께 호흡하는 무대 위의 거인 조용필. 2013년 하반기 최고의 공연.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가 순천, 울산, 수원, 일산, 광주,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경제프리인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저도 더워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찬물로 세수를 한번 하고 지금 스튜디오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이 말재주가 교묘하고 표정을 보기 좋게 꾸미는 사람 중에 어진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논어의 하기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교원영색 선의의라는 구절인데요. YTN 생생경제는 여러분들께 교묘하게 말로 꾸며서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고자 하는 그런 방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진 방송이 되고 싶어 하는 건데요.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열심히 이 목소리도 같이 나눠주시고 생각을 전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힘을 얻고 하겠습니다. 담은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 트위터는 @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새롭게 단장을 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한번 구경도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적어주시면 다음에 또 꾸밀 때 뭐라 그러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잘 단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많은 참여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김남주는 어떤 정수기 쓰냐고요? 쭉 청호꽃만 쓰다가 다시 청호신상 티니 29cm니까 어디든 쏙. 전기세, 렌탈료는 알뜰. 자외선 살균까지 알아서 척척. 저 김남주가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다 되는 정수기 이것은 얼음 정수기 티니 1588-2290 청호나이스. SK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곽수종의 생생경제. 이 요즘 주택 임대 시장을 보면요, 집값에 금리마저 내리면서 이 집주인들이 전세를 또 월세로 바꾸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전세 물량은 부족하다는데 월세와 반전세 공급은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도대체 어떻게 이 전세 또는 월세 거주자들은 대책을 세워야 될지 말씀 한번 나눠볼까요? 부동산 뱅크의 장재현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은 수도권 월세 비율이 2년 만에 최고치입니까? 예, 지난 13일 국토양부가 인구 주택 총조사, 주택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네. 지난해 수도권 주택의 월세 거주 비율이 23%로, 예. 통계 집계 되었는데요. 예. 수도권의 월세 거주 비율이 2010년 22.2%인 것을 감안하면 지금 약 23%로 올라갔다고 보면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한 수치입니다. 네. 예.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주택 시장이 좀 불안하고 또 시중금리 인하로 인해서 전세를 월세로 좀 돌리는 집주인들이 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예.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듣기로는 전세 시장이 몰리면서 공급 물량은 월세 쪽은 사실 남아돈다. 그래서 빈월세도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실제 집이 남아돈다는 얘기는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고요. 네, 예, 일단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수요가 집중되는 곳에는 아무래도 공급량이 부족한 건 아직까지는 그렇겠네요.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근데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또 집을 또 떨어지다 보니까 집은 또 사기 싫은 사람들이 이제 전세를 찾는 사람들은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또 반면에 이런 사람들이 월세는 또 부담이 돼서 들어가기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들이 집주인들이 또 월세를 선호하다
보니까 월세를 많이 내놓는데 예.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셋집이 좀 주거 안정성에 좀 도움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전세를 더 찾고 월세가 좀 많이 남아도는 그런 현상들이 조금 몇몇 곳에서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평균이라는 이 개념이 사실 참 애매모호한데 그래도 한번 네. 지역별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강남, 네네. 강북, 서울, 수도권 이렇게 해서 월세가 대충 어느 정도 지금 잡히고 있습니까? 그 월세 지금 공실률 지금 저한테 하시는 건가요? 뭐 공실률과 함께 예. 가격 정도, 수준 정도. 지금 한 서초, 강남, 뭐 송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30평대 아파트를 들어간다 한다면 이제 예.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지금 필요하고요. 예. 반면에 이제 그 30평대 아파트를 뭐 강북권 지역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70만에서 한 80만 원 선에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정도 가격이 든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지금 연이율이 한 4% 정도 되는 것을 감안을 하면 네. 사실은 대출이자보다도 더 비싼 어떤 실정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좀 줄고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좀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네, 설명이 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걸로. 네. 이 최근 주택임대 시장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세에서 월세로 이제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정부에서나 또는 이 기관에서 내놓는 부동산 대책, 정책들은 대부분 전세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선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어쨌든 전세라는 그 주택의 임대 제도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그 대부분의 어떤 임대주택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정부도 역시 전세 중심으로 정책을 좀 짰던 걸로 보이는데요. 반면에 이제 월세로 전환된 것이 약 2008년부터 금융위기가 시작되고 아무래도 국제 경기가 좀 경기가 좀 불황에 이어지면서 집주인들이 이제 그 전세보다 월세로 많이 그 전환을 하기 때문에 이제 월세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어떤 시장과 또 정책을 또 만드는 어떤 정부 간의 어떤 좀 격차가 좀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4.1 부동산 대책에 그 월세입자분들을 위한 주택 바우처 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그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게 주택 바우처 제도가? 아마 내년부터 주택 바우처 제도를 이제 도입한다고 했는데 예. 이제 저소득 월세 가구의 임차료를 일부를 정부가 직접 보조해주는 제도인데요. 예. 그 정부는 이제 내년 10월부터 주거 약자에 해당하는 뭐 중위 소득 40% 그러니까 월수익 154만 원 이하의 예. 100여만 여가구에 차등적으로 월 평균 한 10만 원씩 총 1조 원 가량의 예산을 지급해서 월세를 좀 지원하겠다고 한 제도입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제 소득 수준은 중위 소득 네. 150만 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하 네네. 소득자들. 네네. 예. 그렇군요. 왜냐 그럼 요새 세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어떤 분들은 중산층 할 때 또 중산층은 어떤 숫자고 네. 중위층 소득은 또 어떤 건가 지금 혼돈이 좀 생기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지금 정책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하에서 월세 거주자들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하소연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대출 이자가 문제인데요. 네.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 이자가 전세자금 대출 경우에는 3에서 한 4% 정도인 것에 반해서 네. 월세 상품을 하게 될 경우에는 5%, 많게는 6%까지 받아야 되고요. 예. 저신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 대출을 약 한 20%까지 최대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월세를 들어가는 분들이 오히려 전세를 사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서민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반해서 이 대출이자 지원이 대출 규모의 어떤 그러네요. 그런 어떤 지원이 정부에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게 실제적으로 좀 시장의 글쎄요.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렇네.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좀 필요한 곳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난 MB 정권 내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혹은 그냥 원룸주택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6평 이하의 어떤 소형주택만 공급을 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집을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저체중세 공급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이제 이런 점들을 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좀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월세 부담 말씀해 주시는데 서민 입장에서 월세 대출 상품을 이용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난주에 발표된 그 각 은행권에 대한 어떤 기사를 보면,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월세 안심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한 달 만에 한 건밖에 팔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은행권에서는 이제 대출을 하게 될 경우에 근저당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근저당을 잡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네요. 또 월세를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무래도 아주 서민층이다 보니까 월세 대출을 받고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좀 많기 때문인데요. 여기다가 또 지금 월세를 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 주택, 그러니까 빌라라든지 다가구라든지 이런 일반 주택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월세 대출은 또 아파트 아니면 주상복합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대출을 받는 사람도 어느 정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어쩐 이런 대출을 좀 받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선진국들을 보면은 월세 시장이지 않습니까? 주택 시장이라는 게 월세 대책 어떻게 내놓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캐나다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뭐 주택 바우처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월세 세입자들에게 어떤 대신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실제 이제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어떤 그 주택을, 임대를 빌리려는 그 주택 어떤 기준들이 좀 저희보다는 좀 넓고 또 주택 월세 지원의 규모도 사실은 이제 국내보다는 좀 많이 지원해주기 때문에 사실 서민층의 입장에서는 좀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월세를 받기가 좀 쉽지 않은 현상을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이런 어떤 미국이나 캐나다의 어떤 제도, 급전 제도를 좀 빌려오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한계가 있고 이걸 바꾸면 우리 시장에 맞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뭐 당장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장할 수 있는 데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좀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따르는데요. 결국에 이제 정부가 개인의 빚을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이 좀 큰 게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월세 시장으로 지금 임대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시장으로 급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지금 대출 지원폭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출 이자를 좀 더 저렴하게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실제 지금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좀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어떤 이런 지원폭을 아무래도 좀 많이 늘려주는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에 월세 공급량하고 임대료에 대해서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아무래도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월세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전세 시장보다는 늘어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경기가 불황인 상황이기 때문에 매월 임대를 받는 것이 좋고 또 큰 이득이기 때문에 월세 시장은 점점 커질 거로 보여집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월세 가격이 오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반면에 이제 반전세라든지 혹은 뭐 다른 어떤 렌트의 시장이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전세로 좀 들어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결국엔 또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또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거든요. 따라서 지금 월세를 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눈높이를 좀 낮춰서 일반 주택 지역이라든지 혹은 청약통장을 좀 빨리 가입을 해서 장기 전세 주택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처럼 좀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좀 들어가는 것을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 월세 사시는 분들의 어떤 경제적 상황을 추정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대부분 저축은행 이용하시는 분들은 신용도가 낮은 분들이 가지 않습니까? 시중은행을 못 가는 분들이. 월세 사시는 분들 중에서 전세를 못 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신용불량자라든지 또는 개인 파산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정부가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증을 서주고 이렇게 장기주택이라든지 공공임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정부가 생각해야 될 문제고요. 제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거는 확실한 어떤 맞는 말씀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지금 정부가 20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전국적으로 지금 주택 공급 지수는 100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면 가구당 공급 가구 수는 이미 분양 가구 수는 이미 수치를 넘어섰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이제 공급 물량은 넘쳐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중요한 지점, 그러니까 뭐 도심권이라든지 강남권이라든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인구가 몰려드는 지역이나 혹은 이런 어떤 직주 근접성이 높은, 그러니까 강남권이나 도심권에 가까운 지역에 주택 공급이 많이 없는 게 문제이거든요.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주택을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제 박근혜 정부가 처음 들어설 때 이제 공약한 대로 어떤 도심권에 있는 역세권이라든지 혹은 뭐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아무래도 말씀하신 어떤 조금 개인의 빚이 좀 많다거나 좀 지금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공공임대주택으로 좀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있던 월세 시장의 어떤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밖에 어떤 다른 그 강북권 지역이라든지 도심권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을 좀 활성화시키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동산뱅크 장재현 팀장이었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세금 수입 세제. 여러분 그 데톨이라고 아시죠? 바이러스 잡는다는 그 데톨 주방 세제 말입니다. 산성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전량 회수 환불 조치 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소비자들, 야, 이걸로 손 씻고 주방 세제를 주방 식기를 세척을 하면은 바이러스나 이 기타 세균들이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어떡하죠? 불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배신감, 배반감 이런 것들 요새 뭐 기업들만 아니라 정부 쪽에서도 많이 받는 모양인데 오늘 이 항균 제품에 대한 문제점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생활경제상담센터의 푸른살림 박미정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새 이 문제가 돼서 전량 회수한 일이 발생된 게 어떤 겁니까?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네, 지난 7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이 데톨 키친 시스템이라고 해서 주방 세제를 산성도를 측정을 했는데요. 네. 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보건복지부가 기준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pH 산성도가 있는데 네. 이 중성 세제여야 된다는 거예요. 6.0에서 한 10.5 정도를 이제 그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네. 이 조사를 해보니까 얘네들은 산성도가 좀 높게 나타났어요. 근데 산성 세제를 쓰게 되면 그 손에 이게 맨손으로 이렇게 쓰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표지에 맨손으로 써도 유해하지 않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 피부에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예, 제가 방금 말씀하신 데톨 키친 그 세제를 쓰고 있는데 네, 그러세요? 그래서 제 손이 이렇게 거칠거칠한가요? 예. 네. 그 기준이 되는 방금 pH 기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중성 세제냐 무슨 알칼리 세제냐 뭐 세제 기준이 있잖아요. 예. 네. 기준이 6이라는 건 이게 중성 세제여야 된다는 거예요. 알칼리는 그보다 높은 거고요. 그렇죠. 수치가 높아지는 것이고 산성은 이제 거고. 숫자가 낮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 그 쓰셔서 더 잘 아시겠어요. 대한의사협회 네. 인증까지 받았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이게 제일 큰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대한의사협회 인증이다라는 부분이 그 공신력을 사실 더 높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이 데톨 인증을 해준 데 대한 수익금으로 약 19억 7천여만 원을 수령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대한의사협회는 이 돈에다가 플러스 자체 예산 29억까지 포함을 해서 46억 가량을 이제 공익사업으로 썼다. 뭐 남북 의료 사업이니 사회봉사활동, 범국민 손씻기 운동, 네. 뭐 그 국내에 여러 가지 또 재난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런 데다가 이제 우리는 썼는데, 네. 근데 이제 뭐 이 말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이 전문가 집단이라는 대한의사협회인데 네. 이번 사건으로 아무래도 신뢰도가 많이 추락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현행 법상으로 약품이냐 의약 외품, 뭐 식품 이런 의학에 관련된 곳은 네. 의사나 치과의사 이런 데 전문가 단체가 추천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굉장히 현혹될 우려가 크죠. 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이 데톨 주방세제 같은 경우에는 공산품으로 분류가 돼서 의협이 이제 추천을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네, 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이제 일부의 매출을 또 후원받는 방식, 그 돈을 받는 방식이 이 외국의 어느 나라에서도 사실 유례가 찾기 어려운 방식이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아니 뭐 그래가지고 받을 수 있으면요 받아서 쓰면 되죠. 문제는 이제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갖고 기부수를 해줬으니까 제비가 박씨를 물고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항균이 트렌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 조류독감 이후에 이게 항균이 상당히 인기가 끌었죠. 아, 예, 그렇죠. 지난 2009년이었는데요. 네. 신종플루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글쎄요. 되면서 예. 범국민 운동이 됐어요. 손 씻는 게. 예. 근데 이제 이 손만 잘 씻으면 웬만한 전염성 질병의 70%까지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병원균의 감염 또한 뭐 5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예. 이 데톨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손 씻기 운동과 더불어서 이 항균 손세정제 대명사가 예. 이제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2010년에도 이 데톨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1년 만에 이 핸드워시 제품을 24%나 가격 인상을 시켜가지고 문제가 예.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사람들의 불안감에 너무 편승해서 지나치게 가격 인상을 하는 게 아니냐. 사실 그때 뭐 이 손세정제 액체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알고 비누는 있습니다. 또 외부로 또 노출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 요런 게 또 굉장히 불티나게 팔리고 또 없어서 못 사고 막 이랬었거든요. 저는 지금 비누는 이 데톨 비누를 쓰고 있습니다. 네. 아, 완전히 속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뭐 무해까지 안 하다면야. 예. 그렇다면 문제될 것은 없는데 이번엔 사실 유해 판정이 났기 때문에 사실 배신감이 커진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설거지는 데톨 세제로 설거지를 하고 네. 얼굴이나 손 씻는 건 데톨 비누로 쓰고 있는데 네. 이게 당했다는 거네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 항균세제 아니어도 된대요. 그러니까 손 그렇습니까? 씻는 습관만으로도 가능하고요. 예. 물로만 씻어도 대충 잘만 씻으면 93%의 이 제거 효과가 있고 예. 이 위생 물수건이나 뭐 물티슈 이런 게 조금 떨어지고요. 효과가 예. 이 비누로 씻기만 해도 99% 정도는 세균을 없앨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항균 기능에 집착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아, 항균. 이것도 한번 전문적으로 여쭤봐야 돼요. 항균, 네. 균이라 할 때 어떤 균입니까? 이 싹쓸이죠. 예, 좋은 균, 나쁜 균이 분명히 있다는 거를 자연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 항균 손 세정제, 항균 비누, 치약, 화장품, 그 애들 같은 경우 장난감이 항균 성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네. 이 대표적으로 항균 트리클로산이라는 그 대표적인 어떤 그 성분이 있대요. 예. 아무래도 좀 인위적인 화학 제품인 것이죠. 근데 요게 이제 호르몬 교란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안전성을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도 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그럼요. 예, 굉장히 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살균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살균을 할 정도의 독성을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이다 보니까 인체와 우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사실 그 50일이 넘어가는 긴 장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그럼요. 지금 습도도 높고요. 예. 이 곰팡이하고 전쟁을 치르느라고 뭐 30만 원 상당의 항균 제품, 살균 제품을 새로 구매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제습기 같은 것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이 곰팡이나 각종 유해 세균들로부터 이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일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근데 이러다가 구더기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다 태우는 일이 되지 않을까. 예. 이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그 살균제 화학용품으로 완전히 그 깨끗하게 다 없애버리고 박멸해버리겠다라는 이제 광고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요. 네. 이 속에서 무작정 항균을 외치기보다는 조금 이런 문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옛날에 우리가 살 때는 앞마당에 빨래를 넣을 수 있는 장대 2개를 받쳐두고 이불을 그렇죠. 햇볕에 말렸지 않습니까? 햇볕이 최고죠. 햇볕이 네. 최고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세상이 다시 올 수는 없을까요? 지금 어디 아파트나 어디 베란다에 이 빨래 널기가 좀 두려워요. 워낙 그 먼지들이 많이 날아다녀서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불가피한 현상이기도 하죠. 네. 워낙 그 외부와 통풍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가옥 구조다 보니까 네. 겨울에는 결로 때문에 고생하시고 네. 여름에는 또 이렇게 습기 때문에 고생들을 하시니까요. 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환기와 이 햇볕으로 인한 이 통풍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이 부분만 강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생활경제상담센터의 푸른살림 박미정 센터장이었습니다. 대출금리 유형부터 대출 종목까지 모두 당신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현대 에이블론. 놀라운 건 당신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대출의 새로운 변화. 현대증권에서 시작합니다. 에이블 현대증권. 담보유지 비율 미달 시 이미 처분될 수 있으며 주가 하락 시 투자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지금 PYL을 리스 렌트하시면 1년 뒤 새로운 모델로 바꿔드립니다. 아이서틸은 벨로스터로, 벨로스터는 아이서티로, 아이포틸은 아이포틸 살룬 그랜저 산타페로. 이게 가능해? 그럼 PYL이니까. 갖는 법조차 유니크한 PYL. 최소 3년 이상 계약, 차종 변경 시 88만 원 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8월 뜨거운 여름 쉐보레 쿨한 혜택.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쿨하게 최대 150만 원 할인 혜택. 올란도 캡티바 트랙스 구매 시 쿨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지원. 스파크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스파크 S 제외. 4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